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입니다. 1. 미국 내 한국 대중화. 2. 시베리아 유저는 한국 땅이다. 안녕하세요. 보수적인 백인 집단들이 모여 사는 것으로 유명한 텍사스. 그런데 이곳에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텍사스 주지사가 앞장서서 한국어를 영어와 함께 공용어로 삼겠다고 선언한 것인데요. 텍사스 주요 지역은 물론이고 학교에서도 한국어를 장려 한국인이 텍사스 어디를 가더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인데요. 이 충격적인 선언이 전 세계의 관심을 불러 모았습니다. 한국어의 비약적인 성장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사회에서 한국어의 위상과 한국어에 밀린 일본어의 신세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미국 고등학교 교실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어인데요. 아이들 사이에서 경쟁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영어 중심 국가에서 다른 국가의 언어가 인기인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최근 미국 텍사스에서 영어 외에 한국어를 공용어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텍사스에서 아이들에게 영어 외에 한국어를 가르치고 공식 공용어로 영어 외에 한국어를 지정하자는 이야기인데요. 텍사스 주지사인 그레고리 웨인 에벗이 주축으로 현재 텍사스 주의회에 관련 안건이 상정되었다고 하죠. 심지어 그레고리 웨인 에벗은 이에 그치지 않고 텍사스 휴스턴에 세종대왕 동상을 건립할 계획이며 한글을 창제한 글을 기리기 위한 공원까지 설립할 계획을 발표한 것인데요. 특히 보수적으로 유명한 동네인 텍사스에서 다른 국가의 언어 그것도 한국어를 공용어로 채택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의 위상이 이전과 다르게 미국 주류 사회에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텍사스는 예전부터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교들이 많을 만큼 유달리 한국어에 대해 진심을 보인 주였습니다. 과거 텍사스 교육청이 한국어를 고등학교 외국어 교과로 인정하고 한국어 학점 인정시험 코리안 CBE를 통해 외국어 학점을 받을 수 있게 배려한 일도 있었죠. 이전에는 한글 학교도 없었고 다른 언어를 배우려면 텍사스 밖으로 나가 따로 한국어를 배워야 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편의성 면에서 텍사스는 한국어를 특별 대우해준 것인 셈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텍사스 주 정부의 공용어 결정 이전에도 이미 한국어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려는 시도도 활발했던 곳이 바로 텍사스였죠. 텍사스 주 뉴먼 스미스 고등학교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한국어 교실 홍보를 추진했습니다. 한글을 비롯해 한국 문화까지 전문 교사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배울 수 있어 한국에서도 화제를 모았었죠. 켄트 쉐이퍼 텍사스 교육청 중등교육국장에 따르면 다민족 국가인 미국에서 주요 언어 중 하나인 한국어가 배제되어 있었다며 많은 수의 한인들이 미국에서 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한다고 말한 바 있었죠. 오스틴시 트래비스 하이트 초등학교에서도 한국어 교육이 시행됐습니다. 아이들은 동양인을 보면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만 4세에 입학하는 프리 KPR이 K부터 2학년까지 4개 학년 어린이 모두가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으로 텍사스 주에서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방과 후 학교에서 한국어 과목을 수강할 수도 있어서 많은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수강하기 위해 줄을 서는 등 한국어의 인기가 상상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현 트래비스 하이츠 전교생 가운데 한국인은 2명 밖에 인될 정도로 한국인 비율이 낮고 백인들 비율이 높은 곳이지만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에 흠백 젖고 싶어하는 이들은 그 어떤 곳보다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머치슨 중학교 머치슨과 오헨리 중학교 등 다양한 곳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 과정을 준비 중인 상황. 폭발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한국어 선생님을 급하게 한국에 요청할 정도로 텍사스에서는 한국 열풍이 남다른 게 현실입니다. 꿈만 같은 일이 미국 텍사스 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아무리 한류 열풍이 인기가 있다고 해도 백인 중심 사회인 텍사스에서 한국어를 공용어로 채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텍사스 경제에 한국이 미치는 영향 때문입니다. 텍사스는 넓은 땅을 보유하고 있는 주로 목축업이나
광물 자원을 이용한 산업이 발달한 곳이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목축업과 광업은 미국에서 서서히 사양 산업이 되었고, 텍사스 주요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산업이 사양 산업이 되자 텍사스는 곤란한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백인 우월주의자들과 백인 중심의 사회 때문에 다른 산업이 발달하기 어려워 산업 발전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하는 입장. 텍사스 주지사들은 기존 사양 산업 종사자들을 설득하는 것도 모자라 새로운 산업 유치라는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법인세를 없애고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 미국 기업은 물론이고 세계 각국의 다국적 기업을 유치해 텍사스의 산업 구조를 개편하는 계획이었습니다. 텍사스의 변화를 눈치채고 들어간 곳이 바로 한국이었죠. 법인세가 없고 어떤 업종이든 성장하는 업종에 대해 대우를 해주는 곳이 텍사스였기 때문입니다. 텍사스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에 삼성은 텍사스 부지를 최종 선정. 대규모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텍사스 테일러시에 짓기로 결정하며 텍사스 경제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텍사스 주지사는 물론이고 미국 대통령까지 삼성을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했고 텍사스는 그 결실을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텍사스 테일러시가 최종 삼성 부지로 낙점된 순간 텍사스 주지사는 한국을 향해 감사하다는 말을 4번 연속할 만큼 한국에 대해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이번 결정 덕분에 텍사스는 삼성의 170억 달러 투자를 받을 뿐만 아니라 삼성 인력들의 텍사스 이주라는 효과까지 누리게 되어 막대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죠. 대우건설도 텍사스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며 텍사스 진출에 나섰는데요. 캐럴턴 씨와 업무 협약을 체결, 부동산 시장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한국 자본이 미국 텍사스 시에 유입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 대형 레스토랑 체인을 비롯해 기계 설비 기업까지 텍사스에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며 텍사스를 향한 공장 진출 계획이 잇따랐다고 하죠. 삼성의 텍사스주 이주에 자극을 받은 다른 IT 기업들 역시 실리콘밸리 지역을 벗어나려던 참에 텍사스 오스틴을 주시. 이로 인해 텍사스 지역이 제2의 실리콘밸리라는 칭호를 받으며 급격하게 성장하게 되었죠. 당연히 텍사스 입장에서는 한국인들을 대우하기 위해 한국어를 채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향후 이민 온 아이들 교육까지 계산한다면 한국어가 공용어가 되는 것이 텍사스 주 정부 입장에서도 한국 기업 추가 유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가 된 것이죠. 텍사스 주가 한국어를 공용어로 선택하겠다는 결정이 나오자 미국 다른 지역에서도 한국어를 채택하겠다는 움직임이 일었는데요. 특히 한국인들로 인해 경제 부흥이 일어나는 텍사스의 성공을 본 다른 주들 역시 한국 기업 유치를 위해 나서는 상황. 미국에서 한국을 대접하는 것에 분노한 일본은 자국을 배제하고 한국어를 공용어로 선택한 텍사스에 분노했습니다. 산업 보조금까지 주면서 한국을 배려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항의를 했죠. 특히 삼성 파운드리 반도체에 대해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던 일본은 대만 TSMC의 투자를 받아 대규모 공장을 지을 계획을 가지며 반도체 1등 국가의 면모를 되찾기 위해 절치부심했던 상황. 삼성전자가 일본에 공장을 짓길 내심 기대했던 일본 입장에선 텍사스의 부지를 선정한 삼성에 대한 질투를 내보임과 동시에 한국어를 공용어로 채택한 텍사스에 대해 뒤틀린 열등감을 드러낸 것이죠. 텍사스 주지사는 일본 기업들도 언제든지 텍사스에 투자하면 된다고 말하며 일본 기업들이 텍사스를 위해 얼마든지 기여할 수 있다면 일본어도 공용어로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텍사스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과 달리 텍사스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진세. 오히려 외부의 투자를 받아 일본 경제를 부흥시킬 고민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영 한국처럼 한국어를 널리 알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한국어의 인기에 비해 일본어는 그렇게 각광받는 언어가 아니기에 공용어로 채택되기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죠. 전 세계 고교대학 한국어 바람 유학생 유치 마중물 기대 K-팝 인기 타고 글로벌 언어로 부상 28개국 1495개 초중고교에서 공부. 한편 한국 기업은 텍사스는 물론이고 미국 전역을 무대로 대규모 투자를 늘리며 미국과의 경제 협력을 다지고 있죠.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스페인어를 이어 한국어가 미국 내에서 가장 마주치기 쉬운 언어가 될 전망. 미국 대학생 외국어 수강 비율에서 놀라운 숫자를 기록하며 하버드, 프린스턴 대학과 같은 아이비리그도
한국어를 주요 과제로 삼는 한편 한국어 수요를 맞추기 위해 한국어 강의를 늘리고 있습니다. 한국어의 폭발적인 성장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한국어가 미국 텍사스만이 아니라 전 세계 공용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로 전 세계인들이 대화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길 기원하겠습니다. 시베리아 유저는 한국 땅이다. 구글의 파산 세계 최대 기업이라고 알려진 구글조차 버티질 못했습니다. 구글 법인이 현재 상황을 최악에 가깝다고 말하며 회사를 존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죠. 구글 러시아 법인은 모스크바 중재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내면서 은행 계좌 압류와 동결로 인해 러시아 사무소의 직원 유지와 임금 지급, 공급업자 및 하청업자들에 대한 결제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며 정상활동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러시아에서 이용하는 구글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 현재 최소한의 인력이 남아 무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지만 이것도 언젠가 없어질 것이라는 불길한 말을 남겼죠. 서방 세계 국가들의 러시아 경제 압박은 지속적으로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구글 러시아 법인이 무너진 것은 이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일이죠. 세계 어디에서나 글로벌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구글에서 러시아 사업을 포기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것입니다. 심지어 러시아 정부는 본사가 서방에 있다는 이유로 구글 러시아 법인에게 과징금 72억 루블을 부과하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명목상 이유는 불법 콘텐츠 삭제 지시 불이행이었죠. 법원에서 규정한 불법 콘텐츠를 구글이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구글을 향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거의 연매출의 5%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죠. 서비스 제공과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구글은 출혈을 감행했으나 이것도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실제로 러시아에 있는 많은 기업들은 경제가 마비된 러시아를 상대로 사업을 하는 것을 포기, 법인을 철수하거나 사업장을 폐쇄했죠.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들 회사들이 물러나는 것을 방관했던 러시아도 점점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뒤늦게 철수하려는 기업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수많은 물건들을 수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사회 전반을 마비시켰죠. 결국 러시아는 디폴트를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105년 만에 디폴트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손에 쥐게 된 것이죠. 전체 외화 자산인 6,400억 달러, 한화로 약 809조 원의 달러 자산이 묶이면서 제때 원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러시아는 디폴트 선언이 있었던 당일에도 당당했습니다. 그가 믿고 있었던 마지막 보루는 바로 석유와 천연가스 러시아의 주요 수출 품목을 믿고 디폴트 상황에서도 러시아는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이 막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대금 지불을 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며 원유 수출을 통해 얻은 금액으로 빚을 갚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주장대로 동결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하면 빚을 갚을 수 있죠. 그러나 미국이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러시아를 디폴트 상황에 몰아넣고자 갚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위기로 몬 것이죠.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디폴트는 시행되었고 갚을 능력이 있건 혹은 갚을 능력이 없건 러시아는 디폴트 상황을 정상 상황으로 가정하고 세계 각국을 상대로 빚을 갚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불행히도 한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특히 아직도 한국에게 갚지 않은 8억 7천만 달러의 차관은 한국에게 있어 아킬레스 건이나 다름없습니다. 1990년 노태우 정부와 소련의 고르바초프 총서기와의 수교 당시 소련은 한국에게 경제협력 차관 30억 달러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한국에겐 큰 출혈이었지만 예정된 약속을 지키기 위해 14억 7천만 달러를 러시아에 송금했. 그러나 소련이 패망하고 한국은 소련에게서 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소련의 후신으로 탄생한 러시아에서 그 대금을 갚겠다고 나서면서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길고 긴 불곰 사업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덕분에 한국은 러시아의 우수한 군사기술에 집약체인 현물들을 받을 수 있었고 이를 분해해 분석한 덕분에 지금의 방산 능력을 한국이 갖출 수 있게 되어 사업은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러시아로부터 그때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했죠. 2022년까지 이 문제는 이어졌고 제3차 불곰 사업으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논의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디폴트 선언까지 나오면서 돈을 받기에 힘든 상황이 되었죠. 한국 정부는 서방 세계는 물론이고 러시아 정부와 협조를 통해 돌려받지 못한 8억 7천만 달러를 어떻게 해서든 회수하려고 했습니다. 이자까지 포함하면 원금 8억보다 더 큰 금액을 한국 정부는 러시아에게서 받아야 하는 가운데 러시아 정부는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하면서 대화를 거부했죠. 그런데 러시아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빚을 갚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푸틴의 지시로 한국에게 러시아 차얀다 유전을 주는 것으로 빚 청산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크렘린의 지시에 러시아 당국에서는 놀랍다는 반응이 나왔죠. 이제까지 빚 청산에 의욕적으로 나서지 않던 러시아가 갑작스럽게 디폴트 선언 이후로 빚을 갚겠다고 나선 것에 많은 전문가들이 의아함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최근 G7이 결정한 정책이 푸틴의 마음을 바꾼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죠. 바로 원유 가격 상한제입니다. 한마디로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원유 가격에 족쇄를 채운 것인데요. 수요 공급의 자연스러운 순리대로라면 공급보다 수요가 폭증하는 지금 시점에 가장 이득을 봐야 하는 주체는 러시아입니다. 억지로 거래를 하지 못하게 막으면서 러시아산 석유의 가치는 부르는 게 값일 정도입니다. 러시아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뒤에서 몰래 원유를 거래 중국이나 북한, 인도 등 다른 국가와 거래를 하면서 달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G7 정상회의에서 가격 상한제를 채택함에 따라 일정 이상 금액으로 거래가 불가능해지면서 러시아에 빨간 불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 결정이 가져다 준 충격이 생각 이상인 것이었죠. 현재 러시아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이유도 그리고 서방 세계의 경제 공격에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석유였지만 가격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러시아는 달러를 제한적으로 벌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코트니 전 미국 대통령 특별보좌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서방의 제재가 적절한 공격 스트라이크가 되었다고 말하며 푸틴을 생각 이상으로 압박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푸틴이 차얀다 유전을 넘기는 결정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대규모 유전을 한국에게 넘겨주고 빚을 빠르게 청산하겠다는 것이죠. 이 소식이 크렘린 발표로 나오자 당황한 것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러시아의 풍부한 천연가스 자원들은 시베리아 전역에 퍼져 있고 그 중에서도 많은 양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시베리아에 위치한 사하 공화국입니다. 야쿠티아 공화국으로도 불리는 사하 공화국의 보물인 차얀다 유전은 7,910만 톤의 원유를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러시아 국영기업인 가즈프롬은 이 지역 일대를 개발 송유관을 건설해 주변국으로 수출할 계획을 세웁니다.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중국이 선정되었죠. 에너지 수급에 항상 어려움을 겪었던 중국은 차얀다 유전에서 뻗어나온 송유관을 중국 발전소까지 연결하는 가스관 사업을 추진. 이를 통해 막대한 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도 파트너인 중국과의 협력을 바라던 입장이라 중국의 송유관 건설 사업에 돈까지 투자하며 적극 지지해 주었죠. 그 결과 시베리아의 힘이라는 대규모 송유관이 건설되었고 중국은 매년 차얀다 유전을 통해 연간 380억 세제곱미터의 천연가스를 중국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 리커창 총리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양국 교역을 2024년까지 2천억 달러 이상으로 늘리기로 합의. 중국은 차얀다 유전을 통해 전달하는 원유량을 늘릴 것을 러시아에게 요청했고 러시아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중국에게 있어 알짜배기나 다름없는 이 차얀다 유전을 한국에게 넘긴다는 소리를 듣고 난 뒤 베이징에서는 크렘린을 향해 격분하지 않을 수 어준 한국에게 사업권이 넘어간다면 원유가 한국으로 넘어가 중국은 충분한 양의 석유를 가져가기 어려운 상황. 가뜩이나 나토를 통해 한국과 중국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중국에 대해 한국이 불만을 품고 있는 와중 중국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유전까지 넘어가면 중국 입장에서는 골치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러시아의 결정에 의문을 품었다고 얘기하며 크렘린의 선택은 이해할 수 없다는 평가를 내렸는데요. 하지만 러시아는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판단으로 차얀다 유전을 넘기면서 빚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디폴트 상황에서 빚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위험을 가중시키는 일, 최대한 빨리 빚을 청산하는 것이 러시아 입장에서 유리하기에
차얀다 유전을 넘기는 것은 러시아에게 이득이 되는 일입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한국은 의도치 않게 중국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엄청난 유전까지 손에 넣게 되었는데요. 불곰 사업에 이어 유전에 이르기까지 러시아는 한국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석유까지 손에 넣어 거칠 것이 없어진 대한민국. 중국의 방해를 무시하고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해지길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